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35일차 수업을 또 진행을 할 거고요.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jQuery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진짜로 JSP를 들어갈 거예요. JSP를 활용해서 또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게시판, 이제 화면까지 구성된 게시판을 만들어 볼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게시판을 두 개를 만들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만들어 봤던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얘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렇죠. 데이터의 영속성이 없어요. 가장 큰 문제였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껐다 킬 때마다 지금까지 작성되어 있던 게시물 혹은 뭐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게시물, 회원 가입했던 회원들 다 날아가는 거였잖아요. 실제로 운영이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 그죠? 그러면 이거 말고 하나 더 뭐가 있었죠? 문제점. 이게 실제로 운영이 될 수 없는 문제점. 자, 네트워크 사용 불가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를 통해서 만들어 놓았던 기능들은 누군가 내 자리에 앉아야만 쓸 수 있어요. 그쵸? 만약에 실제로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든 컴퓨터 앞에 앉아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걸 그렇게 안 하려면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코드, 프로젝트 폴더 자체를 그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 사람 컴퓨터에 이클립스나 이런 걸 깔고 설치하고 세팅해 준 다음에 F11 눌러서 실행하세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트워크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을 사용해서 이제 뭐 웹을 열고 이런 브라우저를 열어서 여기다가 네이버를 들어오듯이 이렇게 해서 우리 걸 들어올 수 없던 상황이었죠. 그쵸?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실제로 운영이 불가능한 이유에서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다음 만들었던 게 JDBC 아티클 매니저였죠. 근데 얘는 이제 데이터 영속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를 사용을 했고 해결을 했어요. 데이터는 이제 실제로 영속성을 가지고 저장이 돼요. 프로그램이 껐다 켜지든 뭐 누가 계속 키든 상관없이 어차피 데이터는 계속 보관이 되고 있었죠. 문제를 하나 해결을 했는데 아직 이 문제는 해결을 못했어요. 얘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한다면 지금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컴퓨터 앞에 앉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드를 넘겨받아서 세팅을 하고 켜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네이버를 들어가야 된다, 네이버를 쓸 거다, 이 네이버를 이게 작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코드들이 우리 컴퓨터 안에 있기 때문에 얘가 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얘는 그러면 얘가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코드들은 실제로 어디 있어요? 그쵸? 뭐 위치나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서울 어딘가에 네이버 서버에 있을 거예요. 네이버가 이제 관리하는 IDC, 네이버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어떤 한 IDC 안에 네이버가 관리하게끔 서버가 들어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네이버.com 하면은 누구나 다 똑같은 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JSP 아티클 매니저를 하나 해볼 겁니다. 이 JSP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HTML과 CSS를 활용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가 맞는데 단순히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바가 하고 운영되고 있는 그 백단과 통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애라고 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이제 JSP라고 하는 이 애 자체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바 서버 페이지 혹은 자바 서블릿 페이지 라고 불려요.
이게 그 약자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진짜 단순하게 화면 구성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동안 HTML이랑 CSS 배웠죠. 그냥 이거 쓰면 되잖아요. 얘도 화면 구성할 수 있는 애예요. 그리고 실제로 얘를 활용해서도 우리가 자바 쪽이랑 통신을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얘보다 애초에 그 통신 쪽이 기능이 다 갖춰진 이 서버와의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이 친구를 사용을 하면 얘를 구성하는 태그들이나 이런 문법들은 얘를 따라 할 거고, 그리고 얘를 꾸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스타일들은 얘를 따라 할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로 서버랑의 통신 기능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JSP를 배우려고 하는 거고. 근데 사실 얘도 이제 좀 뭐랄까 앞으로의 비전은 없는 애기는 해요. 서서히 없어져가는 추세고 얘 말고 다른 애를 써가는 추세기는 합니다. 근데 얘를 왜 배우냐? 이거는 제가 그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자바스크립트 좀 할 때 얘거 말씀드렸죠.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애들은 얘를 따라 하겠지만 얘가 완전히 사라지는 데까지는 아직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얘기 드린 적 있어요. 그리고 jQuery 같은 것도 지금 당장 이제 없어져가는 추세고 잘 안 쓰는 추세로 넘겨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jQuery를 써야 될 일이 앞으로 많을 거다 라고 했었죠. 얘도 그런 느낌이에요. 딱 실제로 뭐 대전 세종, 잠시만요. 석훈님 소리 안 들리세요? 지금 설명 안 들리신다는데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되지. 잠깐만요. 비대면 분 중에 한 분이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해서 이걸 잠깐만 해결을 할게요. 네, 다행입니다. 그럼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제가 이 얘기하려다가 끊긴 것 같은데, 실제로 서울에 있는 제 개발자 친구한테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같이 대화를 좀 나누다가 들어보니까 그쪽은 JSP를 안 쓴 지가 좀 됐대요. 근데 대전 세종 거는 아직 SI에서는 얘로 많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만들어지는 프로젝트들이 아직도 얘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배운다고 해서 우리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얘를 알아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친구들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까지 하나 말씀을 드리죠. 이 JSP를 사용해서 우리가 아티클 매니저를 만들면 일단 이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를 쓴다고 했죠. 근데 완벽하게 해결이 되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진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사이트들처럼 우리가 브라우저에 예를 들어 네이버를 딱 치고 들어가면 네이버 페이지가 나오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드를 만약에 www.jsp.com 이렇게 주소를 만들어 놨다, 이런 주소로 접속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해 놨다 라고 한다면 이제 뭐랄까 타지에 있는, 만약에 제 친구가 너 사이트 하나 만들었다며 나 들어가 볼래 하고 얘를 브라우저에 입력을 했을 때 못 들어와요. 이걸 되게 하려면 우리가 아예 서버를 구축해서
서버에 뭐 도메인도 구매를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작업을 통해 얘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운영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요. 완전히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약간 뭐 기간적인 한계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료 제공으로 한 3개월 정도 오픈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뭔가 서버를 부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려면 이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거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얘네를 내가 만들어 놓은 코드가 계속 돌아갈 수 있게 서버 컴퓨터가 켜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제 앞에 있는 이 컴퓨터를 가지고 서버를 돌릴 거예요. 그럼 이 컴퓨터는 24시간 1년 10년 내내 꺼지면 안 돼요.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서 꺼졌다 그러면 다시 안정화가 될 때까지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서 내가 만든 코드로 나 사이트 하나 운영해 볼래 했어요. 집에서 서버 만들어서 구축하면 돼요. 되긴 되는데 집 컴퓨터 못 꺼요. 그럼 그 누진세 누가 감당할 거예요? 좀 힘들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진짜 이런 페이지처럼 누구나 다 접속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대신에 지금 우리 수업에서 진행하는 이 JSP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일단 돈을 써야만 하는 써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못하게끔 만드는 건 아니에요. 프로그램 자체는 무조건 가능하게 만들 건데 이제 그것 실제로 운영되게끔 하기까지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그 과정을 안 할 뿐인 거지. 그러니까 그걸 보통 배포라고 해요. 배포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할 뿐인 거지 우리가 만드는 프로젝트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아예 타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입력하고 들어오는 거는 안 돼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여러분들 그 대면 수업으로 오신 분들은 학원 컴퓨터 쓰고 계시잖아요. 뭐 본인 컴퓨터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이 학원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 거 IP 주소 치고 들어오면 접속할 수 있어요. 제 걸로. 그러니까 서로 같은 인터넷 망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같은 인터넷 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인터넷마다 고유한 IP를 부여받아요. 그 IP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같은 인터넷을 쓰고 있다. 우리가 지금 같은 랜선에서 뻗어 나온 인터넷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는 가능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도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JSP를 활용한 아티클 매니저가 될 거다라는 소개를 좀 드린 거고. 그래서 얘를 좀 사용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프로그램처럼 이런 프로그램 하나를 딱 구축을 할 겁니다. 만들어요. 코드를 열심히 써서 만들겠죠. 거기다가 뭐 아티클 라이트도 있을 거고 뭐 멤버 조인도 있을 거고 열심히 기능들을 만들 거예요. 다 만들어 놨는데 자 얘만 있으면 여기 안에 JSP도 들어있다고 하고 얘만 있으면 우리가 화면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코드 파일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JSP라는 게 우리가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애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자바랑 서버에 통신을 하기 위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바 서버는 백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JSP를 사용해서 구성된 화면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띄울 수 있게 이건 지금 웹상에 띄운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화면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얘만 갖고는 안 돼요. 이 코드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필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가 생길 건데 이제 이 친구가 웹서버예요. 웹서버가 필요해요. 이 웹서버가 있어야 우리 코드를 사용해서 우리 코드가 연산을 통해서 막 어떤 화면이나 아니면 로직이나 이런 걸 수행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 같은 거를 화면에 보여줄 수 있어요. 화면이라는 건 우리 모니터.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우리가 애초에 화면에서 보려고 하면 필요한 거 이거 브라우저 여기다가 띄워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자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 유저예요. 실제 사용자가 이런 우리 프로그램한테 얘를 빼고 그려볼게요. 사용자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는 어쨌든 방금 전에 제가 브라우저 열고
www.naver.com 한 것처럼 뭔가 난 이런 걸 원해 라고 요청을 보내야 돼요. 나는 이런 걸 원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페이지 안에서도 로그인 버튼을 눌렀다. 그럼 난 로그인을 하고 싶어 라는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클릭으로. 그런 모든 행위들을 요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청.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웹서버라고 하는 애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요. 먼저 우리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받아요. 얘가 바로 여기로 못 와요. 그래서 웹서버라는 애가 먼저 이 요청을 받고 나면 이 요청을 보고서 이제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요청을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이 웹서버가 얘한테 뭔가를 돌려줘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웹은요,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용자가 요청을 안 하면 웹은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뭔 줄 알고 그걸 맞춰서 보여줘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주소창에 도메인을 입력하는 행위, 그리고 그 사이트 내에서 뭔가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뭔가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거나 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사용자의 요청이에요. 그리고 그런 요청들을 다 받아들였을 때, 받아들이고 나서 그거에 맞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요청과 응답, 이게 웹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코드를 짤 때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요청과 응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커요. 이거는 실제로 코드를 짜다 보면은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응답을 웹서버가 그냥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얘는 그냥 단순하게 웹서버 역할만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얘는 구현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뭐 도메인을 입력을 했다. 그럼 어떤 페이지를 보여줘야겠죠. 그 페이지를 보여줘.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런 페이지를 보여줘 라고 하는 코드가 이 안에는 없어요. 그건 여기 있잖아요. 이 옆에 우리가 지금 만들 거잖아요. 앞으로. 그쵸? 그렇다란 얘기는 얘를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잘 얹혀야 된다란 얘기예요. 웹서버 자체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웹서버를 우리 프로그램에 이렇게 녹여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작업들이, 요청과 응답이. 근데 이 웹서버는요, 단원 좀 말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 자신있게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우리가 절대 못 만들어요. 이 웹서버는. 얘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들 포함 저 포함 다예요.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거 못 만듭니다. 제가 막 한 10년 20년 경력이 쌓여도 사실 저 혼자서는 이런 거 못 만들 것 같아요. 얘는 좀 다른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과 이 웹서버 자체를 만들어내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내는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당연히 안 될 거고,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발전하실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저는 못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얘가, 이 웹서버라는 애가 여기로 들어와도 된다고 했죠. 근데 제가 방금 얘 못 만들 거라고 했죠. 그럼 얘 어떻게 만들 거예요? 이 안에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얘를 못 만드는데 우리 코드 짜는 프로그램 내부에 얘를 심어야 된대요. 그럼 우리 코드 짜는 프로그램 내부에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코드로 얘가 존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얘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못 만든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거 이렇게 못합니다. 만약에 누가 이렇게 하면 돈 줄게 해도 못해요. 저는 거절할 거예요. 못한다고. 이걸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들이 여럿이서 모여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저는 못하고, 그래서 이걸 못 옮기니까, 여기다가 못 갖다 놓으니까 저는 우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웹서버 안에 우리 프로그램을 넣을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이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여기로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 뭐랄까, 완전히 눈으로 보고 이해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거거든요.
뭔가 이 느낌이 아닐 거예요. 좀 저는 코드를 열심히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었던 JDBC 아티클 매니저 같은 거를 그대로 웹서버에 이렇게 넣을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웹서버 프로그램 안에 세팅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느껴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아마 수업 끝날 때까지 해도 사실 이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무 나가면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와요. 실무에서 경험을 좀 쌓다 보면.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인 웹사이트가 하나 운영이 되려면요, 계속 네이버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른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유저가 요청을 보낸다고 했죠. 유저는 요청을 뭘로 보내요? 자, 뭐 아까 제가 마우스 클릭, 입력, 그리고 뭐 도메인을 입력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 다 요청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그 요청을 사용자가 컴퓨터 화면 보면서 나 네이버 들어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면 네이버 띄워주는 거 아니죠. 그쵸? 그러면 사용자는 이 네이버라고 하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운영되고 있는 서버에다가 요청을 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그건 이제 정보고, 이제 네이버를 접속하기 위한 정보들인 거고, 그거 말고 네이버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네, 얘가 필요하잖아요. 얘가 이런 거, 브라우저. 만약에 이 브라우저 없으면 우리가 인터넷을 어떻게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뭐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다 브라우저예요. 그런 브라우저가 없으면 애초에 우리는 웹 서비스 사용을 못해요. 인터넷을 킬 수가 없으니까. 그쵸?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이 브라우저, 제가 여기 동그라미로 그려놓은 얘가 브라우저라고 쳐볼게요. 이 브라우저도 그럼 우리가 웹을 운영하는데 필요하겠네요. 이거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안 되죠.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웹 프로그램을 짜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이건 얘도 똑같은 개발의 영역이지만 아예 결이 좀 다릅니다. 이런 브라우저 우리 못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쵸? 운영되고 있는 좋은 브라우저들이 차고 넘쳐요. 우리가 굳이 어설픈 실력으로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럼 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라는 게 하나 먼저 필요하고, 웹서버라는 게 하나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시스템, 프로그램이 하나 필요해요. 이 세 가지.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서로 요청과 응답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웹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는 건 개발자의 영역인가요? 개발자가 만드는 프로그램 때문에 사용자 요청이 바뀌어야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나는 이런 요청을 받을 거야 라고 개발자가 만들어 놓으면 사용자가 그걸 따라가야, 그러니까 사용자 매뉴얼을 보고 따라가야 응답을 올바르게 받을 거니까 그건 가능해요. 근데 사용자가 난 이런 요청 보낼래, 난 이런 요청 보낼래, 이건 개발자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건 사용자의 몫이니까, 그건 유저의 몫이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구성으로, 이런 구성? 아니다, 이거 말고, 자, 이런 구성으로 웹을 구축을 할 거고, 그 구축을 했을 때 우리는 개발자이자 사용자로서 우리 거를 계속 테스트하며 발전시켜 나가 볼 거예요.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될 거고, 조금은 다른 깨끗한 그림으로 너무 크다. 다시 자, 브라우저가, 사용자가 웹서버에 요청을 보내요. 브라우저랑 이 웹서버 간에는요 이미 서로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게 세팅이 완료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완료되어 있는 세팅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아주 약간은 필요해요. 얘네가 어떤 식으로 주고받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주고받는 사이에서 필요한 것들을 빼냈을 수 있으니까. 아예 몰라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켜요. 그리고 뭐 카카오톡을 들어가서 뭐 친구한테 기프티콘을 하나 보내줄 거예요. 그럼 들어갑니다. 기프티콘 들어가서 뭐 결제를 하면 친구한테 기프티콘이 발송이 되겠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코드 때문에 이런 로직이 수행이 되었을까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제 버튼을 눌렀을 때 결제가 되는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연산의 과정을 사용자들이 알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죠? 전혀 필요 없어요. 사용자들은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우리가 애초에 핸드폰을 켰을 때 얘가 화면이 나오고 우리가 뭘 누르면 어떻게 들어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내부적으로 알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우린 사용법만 알면 되죠. 똑같아요. 얘도 얘네들 통신하고 있고요. 이미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우리가 잘 설치만 해주면 알아서 통신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내부적으로 통신이 되는지 알 필요 전혀 없어요. 단 약간의 사용법과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웹서버 안에 우리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니까, 그쵸? 여기다 넣어줘야 되니까, 세팅해야 되니까 얘가 갖고 있는 본인 안에 뭔가를 세팅할 때 필요한 문법이나 사용법들이 있겠죠. 설정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네. 당연히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안에 넣었을 때 얘는 브라우저가 서버한테, 그리고 서버가 브라우저한테 요청과 응답을 주고받는 과정, 내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요청 안에 들어있는 약간의 정보들, 요청에 담겨 들어오는 이런 정보들, 그것만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받아올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연산 처리를 할 거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돌려줄 겁니다. 얘가 사용자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참. 그리고 제가 그 리팩토링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리팩토링을 구현하고 리팩토링하고 구현하고 리팩토링하고 이렇게 반복이라고 했는데, 그 리팩토링을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쵸, 효율적이고 최적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최적화. 그게 그 안에, 최적화라는 말 안에 효율적이게 돌아가게끔 뭐 이런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이 최적화를 왜 해야 되냐면, 사용자가 엄청 많아요. 실제로 제가 지금 브라우저를 하나 열어서 여기다가 뭐 google.co.kr 딱 입력하고 구글 떴죠. 제가 이걸 입력한 순간에 저랑 동시에 구글에 접속한 사람이 꽤나 많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구글을 접속을 할 거니까. 물론 저는 KR로 들어와서 한국 거겠지만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저랑 똑같은 도메인으로 요청을 보내서 똑같은 화면을 띄운 사람들이 꽤나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요청이 예를 들어 한 3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했대요. 그러면 우리 그림에서 이 요청 들어오는 이 선들이 3만 개가 들어온 거예요. 동시에. 그럼 서버는 요청을 받으면 응답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얘는 이 서버 안에 들어있으니까 요청을 어쨌든 받아올 건데, 이 받아온 요청에 대해서 모두 다 하나씩 다 요청을 들어왔어, 로직에서 연산을 해요. 돌려주겠죠. 그럼 그거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3만 개가 됐든 30만 개가 됐든 얘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최적화가 안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금 엄청 찰나에 저는 접속 페이지가 열렸죠. 메인 페이지가. 얘네들이 어떤 로직을 어떻게 구현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찰나의 순간에 열렸어요. 인터넷 속도도 영향이 있을 거고 애초에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무게도 영향이 있을 건데,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요청 하나에 대한 처리를 하는데 1초가 걸린대요. 별로 안 느린 것 같죠? 근데 그 동시 요청으로 10만 건 들어왔어요.
그럼 10만 초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적화를 계속 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발해낸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게 효율이 떨어지고 느리게 작동을 한다면 요청이 몰렸을 때 그 요청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하나당 1초라 그래서 10만 개 들어왔다고 무조건 10만 초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건 아니겠지만 얼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효율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불필요한 코드를 제거를 해야 되고, 중복되는 게 있으면 중복을 제거를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이유가 결국 웹을 구축하게 되면 요청이 어떻게 몰릴지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사용자들한테 동시에 1000명씩만 접속하세요, 못 정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 수강 신청 알죠? 대학교 다니실 때 수강 신청 해보셨을 거고, 대학교를 만약에 안 가셨다면 수강 신청 말고 무슨 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거 하면은 쇼핑몰들 마비되잖아요. 그런 거 딱 생각해보면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던 웹사이트들이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접속이 동시에 몰리면 서버가 죽죠. 다운되고 막 렉 걸리고, 새로 고침 딱 눌렀는데 뺑글뺑글 돌면서 연결 안 되고. 요즘에는 그래도 대기 순번 알려주면서 뭐 몇만 번째 대기 순번입니다 하면서 막 실시간으로 얘를 깎아주잖아요. 이런 것도 옛날에는 없었죠. 그냥 뺑글뺑글 무한 뺑글뺑글 돌다가 너무 안 돼서 답답해서 끄는 순간 이제 나는 그날 수강 시험 그냥 망한 거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도 다 같은 이유예요. 평상시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청이 동시에 너무 몰리니까 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서버랑 내 프로그램 자체가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모든 요청을 소화하기 위해 얘가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메모리 같은 걸 너무 잡아먹어서 다운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서버가 진짜 렉이 풀리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은 서버 재부팅을 해야 돼요.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최대한, 이런 사용자에 대한 컨트롤을 개발자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상황을 최대한 미연에 방지를 하고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프로그램 자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최적화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웹을 개발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는 해요. 엄청 깊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만드는 게 막 규모가 엄청 큰 프로젝트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실무에 나가서 규모가 커진다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조금 규모가 큰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도 신입 때 개발을 했던 거라 이제 제 스타일대로 나름대로 기능을 만들어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다 만들었다. 이제 된통 깨졌어요. 분명 기능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데 그게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이제 사용자가 화면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페이지가 있다고 했을 때 막 이런 거 눌렀대요. 만약에 이걸 눌렀대요. 그러면 엑셀로 뭔가 다운로드가 돼야 되는 그런 기능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는데 데이터가 좀 많아요. 약간 많은 데이터를 이 엑셀 템플릿에 맞게, 그 위치에 맞게 세팅이 잘 돼서 엑셀로 다운로드가 쫙 돼야 돼요. 분명 기능상의 문제가 전혀 없고 잘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어 놨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 엑셀 다운로드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해줄 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우리가 DBA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어쨌든 그 시간이 소요가 된 건데 엄청 많이 혼났습니다. 너 이거 답답해서 쓰겠니? 근데 실제로 이 답답함이 5초 정도 걸렸거든요. 데이터 몇십만 건 꺼내는데 5초면 나쁘지 않아요. 제 생각엔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몇십만 건이니까 이 정도는 걸리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엄청 깨지고, 이렇게 해서 더 줄여 해서 제가 결국 이거를 1초 안으로 줄였어요. 클릭 한번 했을 때 1초 안에 다운로드가 되게.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보이는 거예요. 5초가 1초가 될 수 있구나. 내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기능을 만들어 놨었던 거구나. 이런 게 최적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 거죠. 5초에서 1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다 5분의 1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배울 때도 조회를 할 때도
그 조회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서브 쿼리 같은 것도 너무 겹겹이 많이 쌓이면 속도가 많이 느려지니까 그런 것도 좀 안 써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회만 하는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걸어 놓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속도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 가며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자, 좀 말이 좀 길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JSP로 어느 정도 하다가 바로 스프링 부트로 넘어갈 거예요. JSP는 약간 맛보기 간단하게 할 거고, 왜냐면 스프링 부트 넘어갔다고 해서 JSP를 안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이 쓰는데 그 안에서 실제로 자바와 JSP가 통신하는 과정이 살짝 변해요.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건 우리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쓰고 안 쓰고가 개발의 편의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JSP 맛보기 정도로 하고 넘어갈 거고. 자, 일단 지금부터는 잠깐 따라 하세요. 구글 하나, 크롬 하나 여신 다음에 톰캣이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웹서버에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웹서버들도 엔진엑스도 있고 아파치 톰캣도 있고 뭐 팀엑스에서 만들어낸 제우스도 있고 여러가지 웹서버들이 존재하는데, 우린 그 중에서 톰캣 쓸 거예요. 무료고요. 편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써요, 사람들이. 웹에서, 웹 개발에서 진짜 많이 씁니다. 톰캣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런 깃털도 있고, 이렇게 얘가 뭐였더라? 뭐라고 했는데 얘. 아무튼 이런 마크가 있어요. 아파치 톰캣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게 있는데, 왼쪽에 보면은 다운로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11이 알파가 나왔구나. 자, 여기서 우리는 10버전을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취업해서 실무 딱 나가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8 이상 쓰는 회사들 거의 없었어요. SI에서 대전권 내에서 그 더 전에는 6에서 7 그걸 제일 많이 썼고요. 그러다가 8로 업그레이드 된 것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아직 SI 쪽은 8로 자리를 많이 잡고 있을 텐데, 이게 버전마다 엄청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약간의 뭐 설정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패치, 보안 패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을 텐데, 이제 SI 쪽은 이미 이 버전에 맞게끔 코드가 짜여져 있는 거라서 버전업을 함부로 하진 않고요. 우리는 그냥 10을 쓸 거고, 이렇게 써도 큰 문제는 없고. 근데 그게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프로젝트가 톰캣 8로 돌아가게끔 세팅을 해놨고 운영도 8로 하고 있어요. 근데 얘를 버전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얘를 9로 그냥 바꿔버려요. 그럼 안 될 수도 있어요, 되던 게. 왜냐면은 우리 코드가, 그러니까 코드 자체가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웹서버의 설정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됐건 버전업을 그냥 막 하는 거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애초에 10을 갖다가 쓸 거고 이거랑 맞춰서 할 겁니다. 여기 톰캣 10 누르시면 10.1.7? 오, 얘 버전 많다. 작년 말? 올해 초? 올해 초까지만 해도 10.0.2 몇이었는데, 그게 최신이었는데 11 알파도 나왔고 많이 컸네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살짝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여기 64비트 윈도우스 집 있어요. 이거 만약에 본인 OS가 맥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맥은 약간 다를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맥 톰캣 설치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거 따라 하시면 돼요. 제가 맥을 안 써봐서. 윈도우는 그냥 이거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하나 될 거고요. 이것까지만 해놓고 쉬는 시간 가질 겁니다. 64비트 윈도우, 이건 꺼도 돼요. 이제 다운로드 다 됐으면. 자, 이렇게 폴더가 나와요. 압축 파일이 나옵니다. 얘를 풀 거예요. 그냥 알아서 풀기 할 겁니다.
그러면 압축이 잠깐 동안 풀릴 거고요. 풀고 나면은 압축 풀린 폴더가 하나 생길 건데 우리는 이 폴더를 잘라내게 할 거예요. 얘를 잘라내게 해서 이거 다운로드 폴더잖아요. 여기다가 안 넣을 거고요. 우리 그 워크스페이스 뭐 이클립스 이런데 몰아넣었던 폴더 있죠. 거기로 가져갈 겁니다. 본인 거 거기다가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아파치 톰캣 10.1.7이라고 하는 폴더가 내 개인 폴더에 들어왔겠죠. 요거 다운로드 폴더에 있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상관없는 건데 우리가 관리하는 폴더이기 때문에 우리 거에 그냥 묶어 놓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그 JDBC 할 때 쓰던 STS를 그냥 똑같이 쓸 건데 키기 전에 이거 하나만 설정하고 키겠습니다. 이거 INI 파일 설정 파일이겠죠? 우리가 XAMPP 할 때도 봤던 거고 이 설정 파일 그냥 켜주시면 돼요. 그냥 켰을 때 연결 프로그램 안 잡혀있는 분들은 메모장 같은 걸로 키시면 돼요. 우클릭 연결 프로그램 메모장 이런 걸로 키시면 됩니다. 그냥 그럼 맨 밑에 쪽에 얘네 둘이 있는데 이거 우리 수업에서 말씀드린 적 있었나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바꾸셨었나요? 뭐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 이대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얘만 더 늘려도 돼요. 아 근데 이거 그냥 2048로 통일하죠. 2048 정도면 충분해서 둘 다 2048 이거 얘 STS가 실행될 때 우리 컴퓨터 메모리를 얼마나 이제 맥시멈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초기 세팅대로 하면은 이제 웹 개발부터는 약간 애가 좀 버벅거릴 거고요. 약간 이 정도 2048 정도로만 바꿔줘도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거고 좀 더 헤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4096 정도로 더 늘려주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얘네 둘이 그 얘가 이제 XMS고 얘는 XMX잖아요. 그럼 대충 의미를 봤을 때 얘가 최대겠죠. 그거는 그냥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이즈가 차이가 나도 되는데 나면 그러니까 얘가 유동적으로 변해요. 메모 그 영역이 얘네가 갖고 있는 크기가 이 안에서 이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바꾸기 때문에 약간의 버벅거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똑같이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우리가 만드는 엔간한 것들은 다 2048, 2048 해놓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진짜 헤비해졌다, 뭔가 무겁다, 내가 이클립스가 좀 버거워한다, 그러면 애초에 얘를 4096으로 바꾸는데 이렇게 바꿀 때에는 이렇게 넣는 거는 사실 별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취향이고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2048 정도로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괜찮고요.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바꿔주시고 저장을 완료한 다음에 STS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워크스페이스 잘 골라서 들어오시고요. 오랜만에 들어오는 거니까 헷갈리지 않게 되게 간만에 봤네요. JDBC 아티클 매니저. 그리고 뭔가 이제 미리 얘를 켜놨다 근데 설정을 바꿨다 그럼 얘 껐다 키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그 설정 변경사항을 적용을 시켜주려면 웬만한 프로그램들이 다 그렇잖아요. 설정을 했다 그럼 껐다 켜야 되니까 해주시면 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 필요한 것들 몇 가지 설치 플러스 세팅 이런 거 좀 몇 개 할 거예요. 그래서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